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에이블에셋 유광희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엔비디아에 울고 웃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20만 닉스에 도달한 반면 삼성전자는 HBM 납품 지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낙폭을 기록했죠. 다시금 7만 원 중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의 주가 희비가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선영 대표님? 사람들은 이제 지나간 과거는 모르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처음에 엔비디아 HBM 납품할 때 쉽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 때문에 또 우리나라 증시가 한참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삼성은 지난 2019년도에 HBM 이거 사업성 없어가지고 그냥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접었거든요. 근데 D램을 쌓은 거지 않습니까? D램 기술을 삼성전자가 세계 원탑이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소식 나오기 전에 며칠 전이죠. 이제 사장이 갑자기 바뀌길래 뭔가 있기는 있구나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좀 약한 이슈였는데 그럼 일단 삼성전자 잠깐 제쳐놓고 이제 이 엔비디아를 위주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HBM 판이 돌아가는 걸 좀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이 이슈를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업 분류를 할 때요, 이제 팹리스라고 하죠. 팹리스가 뭐냐면은 팹은 공장을 의미하고 리스는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공장이 없고 얘들은 설계만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엔비디아도 팹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엔비디아의 팹이 어딘가라고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팹은 바로 TSMC다라는 부분 좀 일단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즉 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이 테스트 통과 못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TSMC랑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TSMC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HBM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사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5세대인 HBM3E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HBM 1, 2, 3, 4, 5세대 전부 다 합했을 때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1등이 SK하이닉스 55%고 2등이 삼성전자 44%입니다. 이게 최신 HBM으로 가면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1, 2, 3, 4, 5세대를 다 합하면 삼성전자가 44%거든요. 절대 많이 이제 차이난 수준은 아니에요. 따라갈 수 있고, 오히려 사업부 접었다가 뒤늦게 따라간 것 치고는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5세대는 딸리는데 4세대까지는 삼성전자 충분히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 이 시장 점유율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진짜 테스트가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엔비디아인데 나한테 공급해주는 업체가 하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면 걔랑만 가격에 대한 어떤 딜을 해야 되는데 공급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싸웁니다. 왜? 나한테 더 싸게 주기 위해서. 우리 더 싸게 줄게, 우리랑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업체를 다변화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하나로만 거의 받고 있고 마이크론은 캐파가 안 됐기 때문에 제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는 싸움을 붙여야 되는 입장이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한 다음에 좀 가격을 좀 니들끼리 한번 해봐, 우리한테 한번 딜 한번 걸어봐, 이런 식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공급업체들끼리 경쟁시켜가지고 공급 단가를 낮추고 싶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TSMC를 통해서 마진율 딜을 위한 하나의 어떤 이제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서로 합을 맞춰가는 과정의 일부지, 테스트가 진짜 끝났다라고 하면 이거 제일 싫어할 게 엔비디아거든요. SK하이닉스가 계속 비싼 값을 주면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수율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서로 삼성전자도 SK 서로 이제 엔비디아에 주기 위해서 야, 우리 좀 싸게 해줄게, 우리 좀 더 좋은 조건 해줄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합을 맞추는 과정이니까 괜히 이거 너무 자극적인 기사 마음 쓰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는 그대로 투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19년도에 사업 접었다가 뒤늦게 따라갔는데 전체 HBM 시장의 44%까지 따라갔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HBM에 관한하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어느 정도 점유율은 확보했다. 엔비디아 납품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될 거다라고 김 대표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전주 얘기입니다. K원전이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력 하나로 정면 승부에 나서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관련한 내용 하청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부각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로 원전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는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체코에서 이제 마지막 입찰을 진행을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와 프랑스와의 지금 결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아직까지 뭐 프랑스가 좀 더 우위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라도 긍정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원전 쪽에 따른 빠른 그 급물살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요, 영국 쪽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다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된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의 좀 단점이 뭐냐면 항상 뭔가 이제 이슈가 진행이 될 때는 굉장히 대규모에다가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처럼 진행이 되지만, 막상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기술 문제, 그리고 좀 이제 끝으로 갈 때마다 좀 이슈가 흐지부지 되는 용두사미의 흐름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좀 신뢰를 일부 잃은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정부에서의 좀 강력한 정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전력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이슈가 지속되는 한, 원전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좀 부각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핵심인데, 사실 이 이슈가 2년, 3년 정도 계속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큰 시세의 좀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대한 이런 좀 제약이 많이 해제가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SMR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2050년까지 확장이 되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뭐 다양한 종목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토픽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습니다. 30조 원의 규모 체코 수주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호재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또 한국경제TV가 발빠르게 관련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수 끝에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한국판 스타링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 발은 늦었지만 첫 발은 뗐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 속 우리 투자자분들이 잡아보실 수 있는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 주목해볼 만한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강희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궤도 위성통신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 중심으로 한 민간이 좀 잘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성 네트워크 그룹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100% 출자한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개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땅이 좀 넓지 않고 통신망이 워낙에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에서 2번 정도 탈락을 하고 이번에 통과를 했는데요. 정부 자료를 보게 되면은 24년부터 6년 동안 사업비로 한 3천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을 발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좀 거치면서 러시아가 초반에 그 우크라이나의 지상 기지국을 파괴를 하면서 통신을 좀 마비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스타링크를 활용을 하면서 극복을 했었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도 저궤도 위성 통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일상뿐만 아니라 국방에서도 좀 저궤도 위성 통신의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6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상망 같은 경우에는 지형 지물에 좀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이라든지 공중에서 통신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도심항공교통이나 자율우행 선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리올림픽에서 UAM에 대한 시험 운행을 하게 되고, 미국의 조비 같은
같은 경우에도 에어택시를 25년도에 상용화한다라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활용도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마인드 커머스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규모가 21년도에 312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는 무려 2,162억 달러로 성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자립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이미 거대한 군집 위성통신망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따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3년에서 5년인데 6G 퓨전이 2027년 정도에 완성된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 기술들을 좀 많이 도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라는 것 같고요.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안 테크가 있는데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해상용 안테나 1위 기업인데 최근에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250억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오늘부터 6월 4일 사이에 뭐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뭐 쏜다고 하는데 뭐 한두 번 쏘는 게 아니니까 뭐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우주항공청, 나사가 아니라 카사 오늘 출범을 합니다. 관련 이슈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픽으로 유 대표가 꼽아준 종목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기관 매수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세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해운업계입니다. 홍해 사태 이후 해상물류 운임비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비상대응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수출업체들에 대해서 추가 지원에 나선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이성웅 이사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해운주를 볼 때는 뭐 공급과 수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선 예멘후티 반군 영향으로 우회 운항을 하는 측면은 우리가 공급단의 이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향에 따라서 상해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전주 대비해서 182% 상승한 2,703에 거래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 데이터는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데이터는 확인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운임 상승에 대한 요인 같은 경우는 방금 짚고 갔던 홍해 이슈로 인한 우회 운항 이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유럽 쪽에서 수요 부분인데 이 수요는 재고 리스타킹 수요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속 제한 같은 경우가 있으면서 이를 놓고 항구에서 적체가 나타나면서 비용에 대한 증가 상승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컨틴전시 2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중소기업단의 전용 선복을 추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해운임 지수가 3,900 상해시에 3단계에 돌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주가 측면에서 바라볼 거는 이 상해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정도 상단 레벨에서 빠지지 않고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인데 현재 공급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에 마무리되기보다는 그래도 좀 장기화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해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좀 강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건조한 부분에 대한 물동량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경우 그 부분에서는 지금 뭐 수주한 선박 같은 경우라든지 그 운항이 느는 환경에서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는지를 현재 상황에서는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우리가 관련 선박에 따라서 좀 갈려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HMM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LNG라든지 벌크선단 같은 경우는 뭐 흥하해운, 대한해운 쪽으로 관련주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가 흐름을 보면 LNG 벌크선인 흥하해운, 대한해운은 컨테이너선 HMM 대비 굉장히 주가가 부진하거든요. 그럼 네네. 상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더 높은 겁니까? 아니면은 HMM의 추가 상승을 조금 더 우리는 예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HMM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여력이 있는데 PBR 상단 하단 정도의 플레이일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HMM만의 그 오뱅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전환사채 물량 같은 경우가 시장에 출회돼서 네. 반영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LNG선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해 운임, 그다음에 벌거선 운임 대비해서는 아직 데이터 회복이 더딥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종목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운주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CJ 하나솔루션, 두산퓨얼셀, ST바이오센서 리포트가 발견됐고요. 한편 대신증권은 콘텐트리 중앙 목표가를 21,000원으로, 키움증권은 셀트리온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유지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그럼 이 중 CJ 리포트부터 만나볼까요? 하나증권은 CJ가 지난주 진행한 기관 대상 기업 설명회 초점은 올리브영과 푸드빌의 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이 둘은 K뷰티와 K베이커리 즉 K웨이브의 수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과 올리브영의 가치 상향을 반영해 목표가를 올렸다고 설명했고요. 목표가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투자증권은 하나솔루션 목표가를 29,000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미국 공장 투어 참관 후기와 함께 미국 태양광 업계 최초로 전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봤습니다. 또 중장기 방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재고 소진이 우선이라고 했는데요. 또 중국 내에서 공급 과잉 해결을 위한 M&A 등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 내에서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재고 소진과는 별개로 업황 전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상인증권은 두산퓨얼셀을 두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수혜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주가는 미국의 수소기업인 블룸에너지와 동조화된 경향을 보이며 상승했다고 전했고요. 두산퓨얼셀이 SOFC와 PAFC 그러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 인산형 연료전지 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이 단순히 일회성 동조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28,000원에서 3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은 콘텐트리 중앙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올해 메가박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등 실적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봤고요. 범죄도시 시리즈를 비롯해 서울의 봄 등 지난 2년간 1000만 영화 4건의 투자, 제작 그리고 배급을 담당했다며 영화 투자에 큰 손으로 등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는 리쿰률 즉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낸 수익의 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고요. 중국 재개방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혜연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자, 김선영 대표님,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밸류 프로그램, 일단 이게 먼저 시작되는 모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의 이제 뭐 원하는 걸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또 회의를 하면서 또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일본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이 됩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이제 나온 데 따르면 우리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재고 노력을 실제로 보고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그 KRX 홈페이지에 밸류업 통합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 오후에 밤에 스크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페이지가 따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쯤은 아마 9시 넘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이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구성으로 해서 ETF도 12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강제성이 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둔 것 같습니다. 뭐 감사인 지정 유예 같은 이런 것들도 인센티브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통합 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어제자 기준은 없었지만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 먼저 가이드라인이 이제 준비된 기업들부터 이제 바로 이제 공시를 자율 방식으로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기업들 아마 예고 형태로도 먼저 시행할 것 같은데 이건 뭐 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여러 가지 시행안들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이용한 ETF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10년 넘게 빌드업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수십 번 민관 합동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할 거 있는지 회의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일본 증시를 만든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중간중간 못해도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모여가지고 이런 주제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방식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빨리 시행해놓고 이제 워낙 이제 외국인들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놓고 하는 방식이 좀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완벽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중간중간 보완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고 혹시나 더 필요한 거 있다 싶으면은 좀 방송에서 세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개선에 어쨌든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자율 공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맨 먼저 낼지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쟁을 좀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슈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수요 급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반사이까지 기대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상승세, 단기 테마성 이슈인지 어떤지 하청원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25년부터 사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설치량이 증가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증서 흐름들과 수요단에서의 기조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국가들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 쪽에서도 기존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잡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나머지 나라들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력 쇼티지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이슈가 더 강화가 되겠다라는 부분에서의 또 강력한 투자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뜯어보시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증설을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캐파에 대한 확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설치량을 좀 증가를 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향후 시장이 더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이 좀 전력기기와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현재 당장 실적을 뜯어봤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부진하기 때문인데 이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미중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또 덧붙여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수요도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사실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면 저는 다시 도돌이표로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해도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전력을 보내야 되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쪽이 결국엔 전력기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항상 이제 전력기기를 좀 대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이제 풍력과 태양광, 원전 그리고 만약 거기까지 간다면 가끔씩 아마 스마트팜까지도 좀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요. 거기에 이제 탈탄소 관련된 이슈까지 좀 테마성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재생에너지만 딱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좀 거시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솔루션 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미국 쪽에서 태양광이 가장 강하다는 부분과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간다면 하부 구조물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SK오션 플랜트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정말 없는데 수소는요?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과의 이런 한중일 관련된 이슈와 또 현대차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한데 일단 모멘텀 플레이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 관련 현황 짚어봤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시간을 해서 상승한 만큼 주가 상승 지속성 오늘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마지막 이슈는요. 빚더미 수령에 빠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이야기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로 올해 1분기에만 이자 비용으로 무려 1조 5,600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상황 유강희 대표님이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만 1조 1,500억 정도를 썼고 가스공사가 4,100억 정도를 썼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22년부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중심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부채가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23년 말 연결 기준으로 해서 총 부채를 보게 되면은 한전이 202조 정도 되고요. 가스공사가 47조 정도 되는데요. 무려 이 두 공기업에서 발생한 하루 이자가 167억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고 있는 한계 기업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IMF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7개 기업 중에서 한 것 정도가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계 기업을 나타낼 때 이자 보상 배율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이자 비용이 100억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 2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이면은 한계 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영업 활동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고 이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 투자나 운영 자금을 충당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출 등 부채를 일으켜서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미국 등의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서 외화 부채도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환율도 좀 높고 금리도 계속해서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부채가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안 되고요. 참고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이자 보상 배율이 12.5에서 23년도에 2.5로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반대로 높은 기업들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이자 보상 배율이 740이었는데 23년도에는 13,045로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부실기업 증시에서 적시에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실 때 부채 비율이나 이자 보상 배율 같은 안정성 비율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이건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죠. 하지만 이건 정부가 초래한 부채이고 위기이니까 그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대표님?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정부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민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기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현재 시간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이성웅 이사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종목별로 수급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세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MBK에서 커넥트웨이브에 대한 2차 공개 매수를 단행을 합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713만 32주 대상으로 공개 매수를 하고요. 가격은 18,0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17,770원입니다. 18,000원을 놓고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공개 매수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감안하셔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오늘 이어지는 이슈인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중국의 리창 총리와 양자회담 부분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FTA 2차 협상 같은 경우에 재개를 언급을 했고 문화, 관광, 법률까지 개방 확대가 가능함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빠져있는 쪽,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상승 탄력적이 강한 쪽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주로는 SM, A스토리를 짚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됩니다.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이제 돛이 올라가는데 초반에는 정책, 그다음에 산업 전반의 총괄로 예상이 되고요. 인력 확보 같은 경우가 추가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세트레가이, 컨텍, 하나시스템과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정리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